자, 첫 번째로 다뤄볼 거는 이제 세계 전망 이야기 할 건데, 얼마 전에 유가가 마이너스까지 내려갔었죠. 유가가 이렇게 내려갔다는 거는 수요 대비 공급량이 많다는 소리고, 이렇게 수요 대비 공급량이 많은데 최근에 감산했잖아요. 유가 감산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요 대비 공급량이 많다는 건 수요가 줄었다는 얘기죠. 석유 수요가 줄었다는 건 대체 에너지가 아직 개발되지 않았는데 경제가 원활히 돌아가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지금 뭐 기사 뜨고 있는 거 보면은 미국 경제회복 V자 반등 이야기 하는데 실제로 굉장히 속도 느린 U자형이 될 것이다 라고 로이터에선 설문을 했고요. 6%는 잊어라, 3% 성장 관측국에. 자, 중국 같은 경우 1분기는 마이너스 6. 몇 % 나왔죠. 마이너스 6%대 나왔잖아요. 거의 6% 성장은 불가능하고 하반기에 땡겨서 3% 성장 시켜보겠다, 이런 얘기죠. 호주 같은 경우는 뭐 마이너스 10%도 되고, 또 S&P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신용 등급은 유지하지만 세계적으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5%를 예측했다. 이 정도로 세계 경제가 좋지 않다. 그렇죠. 자, IMF의 경우는 세계는 마이너스 3%, 우리나라는 그 중에서 마이너스 1.2%로 나름 양호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 나오고 있죠. IMF 경제 성장률 보면 그 전에 3.3%에서 마이너스 3%로 마이너스 6.3% 하락할 것이다, 조정폭이. 미국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7.9%, 이런 식으로 쭉 해서,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나마 양호한 편이죠. 자, 근데 문제는 요 밑에 교역량이나 유가 같은 거 보면 엄청 떨어졌죠. 그러니까 교역량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생산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석유 소비량은 줄어들고, 또 관광사업이 줄줄이 침체하고 있죠. 관광사업에 연관되는 건 항공, 그 다음에 숙박 등. 그래서 이런 관광사업 쪽에서도 항공이나 뭐 배 같은 여행 그런 쪽에서 굉장히 그 석유 소비량이 줄고 있고, 여기에 추가로 석유 소비량이 주니까 조선업이 쇠퇴하죠. 유조선이나 시추선 같은 거 만들어야 되는데 조선업이 쇠퇴하고, 여기서 또 철강등 이런 것도 쇠퇴하게 되니까 또 철강 만들 때 또 철 녹일 때 화력하면서 석유 사용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시 유가가 소비량이 줄어드니까 유가가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더욱 크게 일어나고 있다. 자, 그래서 유가 어때요? 어젠 마이너스까지 떨어졌지만 실질적으로 그거는 롤오버 되면서 급격하게 매물이 많이 나와서 그런 거고, 실질적으로는 지금은 10달러대 초반 이렇게 되고, 브렌트유도 10달러대 찍었다. 제 기억으로는 두바이유도 10달러대로 떨어졌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한다? 레버리지, ETN 같은 경우 전액 손실 가능성이 있다. 제가 ETN 엊그저께 얘기했죠. 부동산이랑 매우 흡사하다고. 가치는 이렇게 있는데 괴리율이 여기에 사서 여기에 사줄 인간 찾고 있다. 근데 결국 막판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2 이상 떨어졌죠. 몰리니까. 자, 이로 인해서 지금 환율도 변동되고 있다. 갑자기 환율 쭉 올라갔죠. 그래서 지금은 1233원대, 1210 얼마대에서 1233원대까지 급격히 뛰었더라. 자, 그리고 지금 얼마예요? 10달러 거의 다 왔죠. 배럴당 10달러면 어떻게 된다? 미국의 에너지 기업 중에서 1100개가 파산한다. 특히 가장 위험한 데가 셰일 업체들이죠. 이미 한 군데 파산했고, 얘네들도 2024년까지 부채 만기가 도래하는데 여기에 다시 빌리거나 갚아야 한다, 이런 상황이 온 거잖아요. 지금 배럴당 20달러대 때 533개였는데 10달러면은 1100개까지 터질 수 있다. 이게 그러면은 요 에너지 기업이 망하면은 에너지 기업만 망하는 거예요? 연결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돈을 빌려준 은행이나 금융기관 이런 쪽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많은 실업자들에 대한 소비 감소로 인해서 자영업이나 다른 기업들에게도 피해가 가죠. 그리고 에너지 기업들이 망하면은 결국에는 에너지를 또 외부에서 끌고 와야 되는데, 그때 또 가격 올려버리면은 생산 물품에 대한 단가가 올라갈 수도 있겠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재하게 되는 거죠. 지금은 10개 중 1개가 한 달 내에 문 닫는다. 굉장히 문제죠.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는 8주 이내 문을 닫는 기업이 50%가 이러니까 양적 완화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양적 완화, RP 매입 같은 거 금융기관에 해서 자금 확보해서 기업 쪽에 예대율 낮춰줘서 기업 쪽에 돈을 쏟아붓는 이유가 뭐예요? 무너지니까.
근데 중소기업이 무너지면은 나머지도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뭐 대형 백화점 업계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매장 모두 일시적으로 폐쇄하고 하는 등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더라. 자, 유럽 마찬가지죠. 일자리 6천만 개 사라진다. 그저께 미국도 얘기했죠. 한 달 새 일자리 몇 개 사라졌다? 2200만 개. 지난 10년간 2250만 개 늘려놨는데 한 달 새 2200만 개 날아갔다. 유럽에는 6천만 개 사라진다. 지금 도소매업, 숙박, 음식업 뭐 이런 쪽 다 합쳐서 6천만 개 정도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병 끝나면 즉시 회복된다고 주장하는 인간들 있잖아요. 아니, 일자리가 사라졌는데 어떻게 즉시 회복이 되죠? 일자리가 사라진 게 복직을 100% 약속하고 사라진 게 아니죠. 그런데 이런 주장을 하는 인간들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주식 사라, 부동산 사라 이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왜? 그쪽에 이권이 걸려있는 인간들이니까. 자, 미중 무역전쟁 합의 역시 이행 차질 가능성 커지고 있다. 왜? 질병이 커지면서 1단계 합의해가지고 중국이 농산물, 공산품, 서비스, 에너지 등등 분야에서 2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을 2년간 구입하기로 했는데 이게 쉽게 될 만한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새로운 무역 협의를 허용한다. 미중 무역 분쟁도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공통으로 대응해야 할 적이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일시적인 휴전인데 끝나고 나서도 이렇게 2천억 달러 한꺼번에 해줄 여력이 될까요? 중국 마이너스 6% 이상 1분기 때 떨어졌는데 경제 성장률이 무역 침체까지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글로벌 부채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선진국. 언제요? 금융위기 이후에 쭉 올리고 있다. 여기서 팬데믹까지 덮치면서 기업 부채 확대되고 은행 부실되고 가계부채 확대되고 경상수지 악화. 지금 양적 완화를 한다는 건 국가 부채를 늘리는 일이죠. 기업 부채 이미 늘어나고 있고 가계부채 세계 부채가 다 늘어나고 있더라. 위험 상황이다.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데 경제 위기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더라. 경제 위기 온 거죠. 이쯤 되면 리먼트보다 더 심하게 되고 있죠. 지금 자유무역, 무역도 지금 어떻게 됐어요? 수출 지금 이렇게 북미, 남미, 아시아 그 외 지역 마이너스 8%. 그래서 심한 데는 마이너스 40%까지 무역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더라. 올해 실제 GDP도 역시 감소하고 있다. 수출 뭐 우리나라 거죠. 차도 수출 17% 급감하면서 98개월간 이어져온 무역 수지 흑자가 깨지게 될 수 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좀 와서 보면은 반도체 지금 일단은 요건 질병 문제도 있지만 중국이 반도체 수출이 강해졌다는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질병 끝난다고 해서 반도체가 마냥 괜찮냐 이렇게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죠. 무선통신기기 마찬가지죠. 등 이런 제품들의 수출 우리나라가 이게 핵심 산업들이었는데 얘네가 문제 생길 가능성도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자, 미국은 무제한 양적 완화 들어갔죠. 국채와 주택저당증권 사들이고 돈도 찍어내고 있죠. 그리고 연체율 같은 경우도 40~50%에서 대지항 올 수 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랑 미국 가계부채 어느 쪽이 더 커요? 지금 GDP 대비로 우리나라 쪽이 훨씬 커요. 근데 지금 대재앙 올 수 있다. 미국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라고 한다? 오른다. 오른다는 인간들 있죠. 예를 들어 이상한 소새끼 같은 인간. 미친 거죠. 더 위험해요. 지금 더 오르면 더 위험하겠죠. 지금 연체율 같은 경우가 낮을 뿐이죠.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대출 연체율이 낮아요? 얘네는 은행 빚 빌려서 월세로 메꾸는 형식이라면 우리나라는 갭투기를 들어갔으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전세니까 갚을 이자가 없어서 문제가 안 되는 건데 이제 전세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지금 전세 상황 점점 안 좋아지고 있죠. 전세가가 떨어지게 되면 전세 심리 쪽으로 지금 굉장히 위축되고 있어요. 거기다가 전세가를 올려줄 여력은커녕 전세가 빼다가 월세로 해놓고서 자금 필요한 사람들도 많아졌죠. 그러니까 전세가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 이 연체율 이상으로 무너질 수가 있더라. 자, 경기 위축이 내가 때까지. 자, 지금 건물주들도 임대료 연체하고 있고 자금 부실화될 여지들이 있다. 지금 부동산도 문제라는 거죠. 문제는 아니죠 사실. 그래서 집값 좀 떨고 놔야지. 자, 예전에는 이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어요? 이번 때 미국 금리 내렸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5.25%에서 장기적으로 2%까지 급격히 내렸죠. 장기적으로 아니고 단기적으로. 근데 지금 0.75예요. 더 위험해진다고 금리 내려봤자 얼마나 내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미 이때 위기에서 극복하면서 쓸 수 있는 건 다 써서 지금 기준금리까지 완전 제로금리 혹은 마이너스 금리까지 내려놓은 상황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방법은 앞으로 더 쓸 여력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런 금리 상황에서도 터졌다는 건 더 극복할 여력이 없다. 유동성은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 이런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뭐예요? 이제 금리로 안 되니까 돈 쏟아붓기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재정적자 커지고 있죠. 세계적으로. 미국 마이너스 15.45%, 세계적으로 마이너스 9.9%까지. 그래서 정부 부채 비율 전망 107%예요. 107%. GDP 대비. 일본은 이게 거의 300% 가까이 되죠. 우리나라는 일단 그 국책 사업 좀 줄이고 그쪽 비용 땡겨 쓰고 공무원 월급 좀 땡겨 쓰고 해서 이번에는 국채 발행 안 했으니까 정부 부채가 늘어나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추경 예산 들어가야만 할 상황이죠. 우리나라는 이제 40% 넘을 거다. 단 얘네랑 비교하면 안 돼요. 얘네는 기축통화니까 막 찍어내면서 하는 거고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는 거죠. 엄청나게 위험하다 얘네에 비해서 그건 아니지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안 좋다는 건 당연한 사실이죠. 나중에 언젠가는 다시 줄여야 될 테고. 자, 산유국들은 작살나고 있죠. 국가 신용등급 우리나라는 AA 유지됐는데 얘네들 오펙 애들이죠.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는 투자 부적격 떴다. 그리고 앙골라 에콰도리 같은 경우는 투자 주의 떴다. 신용등급 C단계 B 마이너스 이렇게까지 하향됐다. 영국 같은 경우도 AA 마이너스 됐다. 우리나라랑 같은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외국 신용등급 다 떨어지고 있다.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있다는 건 그만큼 안 좋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내수시장 마비되죠. 실업자들 구직이 최우선이다. 결국은 장기적인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따라줘야 되는 건데 구직을 안 하면 장기적으로 소비가 안 되죠. 국가 지원은 한계가 있죠. 2200만 명, 그 다음에 30%로 오르면 2100만 명이 빈곤층이 된다. 그리고 급여 보호 프로그램 도입하고 있고 기업 병원에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계속 지원이 들어가는 이유가 뭐다? 어쨌든 실업률 늘어나면 이거 회복이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국가가 지원해주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당연히 소비 감소되는 거고 소비 감소되면 물가 떨어지는 거죠. 실물 가치가 떨어지니까 물가 떨어지면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을 해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뭐 부동산 같은 경우도 시장 논리에 맡겨놓지 일단 얘기하는 게 그것 때문에 지금 경제가 위험해졌으니까 정부 개입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들 그냥 비싼 가격에 들어가고 더 비싼 가격에 사줄 바보를 찾는데 왜 하필 내가 할 때 정부 규제가 들어오냐. 아니 근데 그 인간들은 떨어질 때까지 안 팔 거였잖아요. 계속 가지고서 오른다고 좋아하고 있었지. 그러니까 정부 규제는 필요한 상황이었죠. 결론 질병 끝나면 바로 회복된다? OX 당연히 회복 안 되죠. 왜? 문제는 일단은 소비 돌아야 되고 수출이 돌아야 되고 실업이 회복돼야 되고 근데 요거는 지금 무너진 기업들 때문에 안 되죠. 수출도 기업들 무너졌으니까 안 되죠. 소비, 실업 때문에 안 되죠. 지금 바로 회복될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니다. 질병 이전에 여러 가지 숙제들이 있었죠. 뭐뭐 있었어요? 일단은 질병 이전에도 경제 위기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 미중 무역 전쟁이라든가 이런 문제들 해결 안 됐죠. 이걸로 경제 위기 왔었잖아요. 이미 작년부터 경제 위기 왔었죠. 뭐 올해 질병 때문에 뭐 그런다고 하는데 사실 작년부터 물가 상승률 마이너스도 찍었었고 위험했었잖아요. 우리나라까지. 국내 영향 당연히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영향이 크다. 첫 번째, 소비가 안 도는 성향이 있죠. 우리나라가. 두 번째,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그렇죠? 세 번째, 부동산 거품 껴있죠. 지금은 이게 주식 거품까지도 넘어왔더라. 한탕주의로. 이런 문제들이 다 터지게 될 위험이 있다. 부동산 거품은 이미 터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식 거품은 어때요? 이번에 ETN 들어가서 작살난 사람들 있죠? 위험하다. 생산 가능 인구 장기적으로 안 좋죠. 소비 이거는 문제가 크죠. 결국에는 뭐가 있었어야 됐나? 소비가 증가하려면 많은 근로자들이
이익이나 이런 게 보존되어야 되고 불로소득을 줄였어야 하는데 안 그랬잖아요. 그 전까지. 그러니까 근로소득이 잘 돌고 불로소득에서 많이 세금을 걷어서 복지를 써야 되는데 근로자들한테 뜯어가고 있었으니까 문제가 커졌더라.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세계 경제 위기가 왔다. 경제 성장률은 다른 나라들보다 덜 떨어질 수 있겠죠. 회복이 빨리 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전까지 쌓여있던 많은 문제들이 회복을 늦추게 될 수 있다. 이걸 조심해야 된다. 라는 점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